자, 우리 계속적으로 보죠. 자, 우리 이제 언더라이팅 클레임 관련된 기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우체국 언더라이팅이 시험 문제 나왔다고 하면 작년에는 일반 이론과 관련된 언더라이팅이 시험 문제가 나왔죠, 여러분들. 문제는 상당히 쉬워요. 순서 묻는 문제예요. 순서. 그렇죠. 너무나 쉽잖아요. 처음에 이제 모집, 조직, 설계사가 먼저 만나고 그다음에 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다음에 진단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디귿 다음에 리을이에요. 디귿 다음에 리을. 요거만 알아도 여러분들 그렇죠. 정답 고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죠. 그렇죠?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 언더라이팅부터에 의한 언더라이터가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적부 확인이라는 게 있고 이제 마지막에는 사고 조사와 관련된 부분이죠.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사고 조사와 관련된 요 부분에 대해서 요 언더라이팅 쪽에서 지향하는 이제 마지막 단계의 의미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보험금이 나갈 거잖아요. 보험금이 나가는 것은 클레임 업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진짜 들어올 사람이 가입자가 정당한 가입자가 그렇죠? 정당한 가입이 됐는지 여부. 자, 이거를 최종적으로 확인 다시 한번 해봐라. 언더라이팅 업무가 이게 가입자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의 사고조사, 조사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 클레임 쪽에서의 사고조사는 뭐냐면은, 이 조사는 뭐냐면은, 이 보험금이라는 게 지급이 될 거잖아요. 돈이 나갈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고가 진짜 약관에서 정하는 그런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보험 사고인지, 아닌 사고인지, 자, 요런 걸 조사하는 게 바로 클레임에서의 조사예요. 그래서 이 취직, 동시에 다 진행됩니다. 어쨌든 실무에서는. 그렇지만은 언더라이팅에서의 그 조사와 클레임에서의 조사는 그 목적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 이해되셨나 이거? 자, 우리 예상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더라이팅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돼 있죠. 자, 언더라이팅은 피보험자의 위험을 적절한 위험 집단으로 분류하고 동일한 위험군에 대한 다른 보험료 아니죠. 동일한 위험 집단에서는 보험료가 똑같죠. 그렇게 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래서 가입자들이 많잖아요. 많이 오면은 그렇죠. 이 사람은 30대, 이 사람은 40대, 이 사람은 50대, 남자, 여자 이렇게 각각의 이제 위험 집단을 적절하게 너는 여기로 가, 너는 여기로 가, 너는 이리로 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모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보험료 다 똑같은 보험료 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언더라이팅 계약 심사라는 거죠. 자, 2번 언더라이팅 과정 및 결과에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청약에 대한 승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보험료 및 보험금 한도 설정하는 것이 아니다. 맞죠. 한도 설정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설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틀렸죠. 자, 우리 언더라이팅을 통해서 역선택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보험 사기 가능성이 높은 계약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우리가 물관리, 위험률 관리죠. 위험률 차손익을 관리하는 거다.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이제 4번이 된다. 나머지 지문도 틀린 거 확인했으니까. 자, 우리 신체적 언더라이팅 대상을 한번 골라봐라 라는 거죠. 직업은 뭐예요? 직업은 환경적 언더라이팅이죠. 우리가 병력은 신체적. 자, 우리 소득 수준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건 재정적 언더라이팅이죠. 자, 성별 요건 이제 신체적 언더라이팅. 그죠? 신체적 언더라이팅. 자, 우리 피보험자의 취미 생활은 뭘까요? 취미 생활. 이거는 환경과 관련된 직업, 환경 이런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중 언더라이팅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국내 직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비위험직 그리고 위험직은 4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자체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등급별 보장 금액이라든지 한도를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보니까 도덕적 위험 발생 증가는 보험회사의 손해율 증가 및 보험회사 경영수지의 악화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덕적 위험도 언더라이팅 대상으로 보죠, 여러분들. 자, 3번 보니까 청약자의 생활 수준 및 소득 수준이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재정적 언더라이팅이죠. 자, 우리 4번 보니까 피보험자의 연령 그리고 성별, 체격, 과거의 그리고 현재의 병력 등도 고려하지만 가족력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가족력도 보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우리 4번 보겠습니다. 건강진단에 의한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예요. 모든 계약이 진단계약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우체국은 무진단 계약이 기본 원칙이에요. 자, 2번 건강진단 방법으로 병원 서류, 방문진단 다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자, 3번 무진단 계약 인수의 방법은 언더라이팅 비용 절감액보다는 사고 보험금 증액이 클 경우에 사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사고 보험금이 나갈 경우가 크다라고 하면은 진단해야죠.
그렇죠? 잘못된 말이죠. 자, 우리 4번 무진단. 우리 이 무진단으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가 진단 비용이 그렇죠? 언더라이팅 요 비용이 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험금이 나가는 문제 했을 때 이 비용이 이게 나중에 보험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 나가는 그 문제랑 비교했을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다. 괜히 쓸데없이 진단했다. 어차피 보험 사고도 안 터질 거. 그러면은 무진단으로 해라.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많이 커진다. 무진단으로 하니까 엄한 사람 다 가입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금이 너무 많이 과하게 나가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이럴 경우에는 진단보험으로 해서 제대로 언더라이팅 해야죠. 자, 우리 4번 보겠습니다. 무진단보험에서 건강진단의 생략과 더불어 고지 의무 없이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 아니죠. 진단이 없다 뿐이지 우리 청약서 그런 거 다 해가지고 심사 언더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류 심사 다 하죠. 무심사보험이 아니라 무진단보험과 무심사보험은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4번도 잘못된 말이다. 그래서 2번 맞고. 자, 5번 보겠습니다. 언더라이팅 3단계 보험계약 인수 여부 결정할 때 우리 언더라이터가 활용하는 정보. 1단계 모집 종사자. 그죠? 2단계 의적 진단 보고서. 그리고 우리 계약적 보호하기는 4단계에서 형식적으로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압축해서도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딱 4단계로 우리 절차상으로는 4단계 맞아요. 그렇지만 그 전이라도 계약적 보호 확인이 된 보고서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활용해야죠, 당연히. 보험사고 조사 보고서는 맨 마지막이니까. 그죠? 이거는 정보가 아니겠죠. 자, 6번 다음 중 계약적 부 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예요. 자, 우리 1번 계약적 부 확인은 계약 선택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고객의 고지 의무 사항 위반 계약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양질의 계약을 확보하고 역선택 및 보험사고 발생 시에 분쟁을 최소화하며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이 계약이 제대로 된 계약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빨리빨리 이제 보험금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2번 보니까 3단계 언더라이팅 과정을 거친 후에는 보험계약이 최종 인수된 이후에는 계약적 보호 확인이 진행되지 않는다. 계속하죠. 계약적 보호 확인. 자, 우리 3번 보니까 보험회사의 직원이나 계약적 보호 확인 전문회사 직원이 보험계약자의 체질이라든지 환경을 직접 면담하는 그런 과정이다. 계약자 조사하는 게 아니라 피보험자 조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4번 보겠습니다. 청약서에 자필 서명 누락이라든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고지 의무를 은폐 등인 경우가 계약적 부 확인 과정에서 발견되더라도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무효 처리할 수 없다. 잘못되면은 다 무효 처리하고 또는 취소 처리하고 해지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우리가 표준 미달체하고 우량체 인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언더라이팅은 여러분들 표준체 중심이죠. 우량체 중심이 아니다. 자, 2번 보니까 우량체라고 하면은 표준체 기준으로 위험보다 높은 경우를 말한다. 자, 위험이 낮은 경우가 우리가 우량체인 경우죠. 위험이 높다는 얘기는 나쁜 거예요. 그죠? 그건 표준 미달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3번 보니까 표준 미달체의 인수 방법으로는 보험금을 적게 주던지, 그죠? 방법을 쓴다. 보험금 삭감. 이 방법은 시간 흐름에 따라서 위험 수준이 감소하는 체감성 위험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맞죠, 여러분들? 자, 우리 부담보 인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요런 인수 방법은 일반적으로 뭐냐? 위험 수준이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한다. 점점 증가한다. 그리고 또 일정 항상성 위험이래요. 자, 요런 것들은 올라가니까 보험료 할증 올라가는 방식으로 채택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일반적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클레임 업무 담당자가 수행하는 역할 및 업무로서 우리 클레임 업무를 한번 골라봐라 라는 거죠. 보험사고조사, 현장조사 하겠죠.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약관 등 이거 알아야 되고요. 그렇죠? 다음 디귿 보니까 피보험자의 체질 환경에 대한 계약적 보호 확인. 계약적 보호 확인은 언더라이팅 단계죠. 자, 우리 보험 가입 여부의 결정 및 보험료 및 보험금 한도를 설정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더라이터가 하는 언더라이팅 업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기억과 관련된 부분들. 이 기억은 여러분들 언더라이팅 업무가 있을 수 있고 이제 클레임 업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클레임 업무 고르라고 한 거니까 기억과 니은 이렇게 두 개 골라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0번 다음 중 언더라이팅 실무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번 청약서 작성 시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와의 관계와 함께 근무처, 직위, 수행 업무 등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설명을 해야 한다. 기재하도록.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랐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타인의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둘과의 관계를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오늘 가입을 시킨 거예요. 전혀 관련도 없는 사람. 그러면 이렇게 범죄 유발할 그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다 확인하겠다는 얘기죠. 자, 2번 보겠습니다. 고위험군 피보험자의 위험 부담이 저위험군 피보험자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위험군별로 보험 가입 한도를 운영한다. 그래서 가입하러 오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안전한 사람들은 이쪽 위험 집단으로 놓고 이렇게 위험한 사람들은 이쪽 집단으로 놔가지고 얘네들 보험료 조금 싸게 보험 금액은 좀 높게 한도는 얘네들은 한도를 좀 낮추고 막 이런 식으로 운영을 별도로 이제 선별하는 그런 과정이 언더라이팅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3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입 한도 운영 기준은 직업별 위험 등급뿐만 아니라 이제 운전 여부에 따라서 운전별 위험 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 사람의 직업과 자기 자신의 운전 여부의 등급이 이렇게 상이할 때는 여러분들 높은 등급이 적용돼요. 낮은 등급이 적용된다 그러면 안 돼요. 낮은 등급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높은 위험 등급을 적용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체류 목적 및 체류 예정 기간에 따라서 위험을 평가해서 보험계약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단기간 체류한다라고 하면은 가입을 안 받아요. 그리고 좀 장기간 우리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라고 하면은 그죠? 동거 방문 동거라든지 주거 거주 재외 동포 그죠? 영주의 경우엔 큰 제한 없이 인수 받아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우리 11번 다음 중 클레임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좀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보험금 청구에서 보험금 지급까지 1년의 과정이다. 맞죠? 맞다. 자, 2번 클레임 업무 잘못하면 여러분들 보험금이 안 나가야 될 게 나가니까 경영수지에 막대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죠. 자, 우리 클레임 업무 담당자는 여러분들 의학 지시라든지 조사 기법 충분히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갖출 필요가 없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됐죠. 자, 우리 법률 지식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지 않다. 이거 잘못됐죠. 그래서 정답은 쉬운 데 있죠.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 세금 부분입니다. 세금 부분은 과거에 많이 나왔는데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나오겠죠. 그렇다고 해서 올해 100% 나온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만기시 환급되는 우리가 보장성 보험이에요. 만기시 환급되는 금액이 없거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를 보장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초과하면 나중에 타는 금액이 초과하면 이거는 뭔가 이자가 생긴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저축성 보험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우리 2번 주기약뿐만 아니라 특약으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고요. 자, 3번 보장성 보험료를 산출할 때는 예정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율이 필요하다. 이것도 맞죠, 여러분들. 보험료를 산출하는 게 보장성 보험뿐만 아니라 저축성 보험도 마찬가지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자, 4번 근로소득자만 적용되는 거지. 우리가 사업소득자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이 잘못됐네요. 자, 23년도에 나온 문제죠.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근로소득이 없는 연금소득자 대상이 안 되죠. 근로자만 됩니다. 그렇죠? 자, 2번 보장성 보험을 해지한 경우에 이미 세액공제 받은 보험료는 기타 소득세로 과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미 세액공제 받은 거 냈으면 받으면 된 거예요. 그걸로 끝. 자, 우리 현금주의라는 말 우리 말씀드렸죠? 그렇죠? 현금주의. 그래서 당해년도에 보험 계약을 유지하든지 해지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네가 낸 보험료가 보장성 보험료로 있다 하면은 그냥 해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괜히 해지했다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은 것을 추징한다 또는 해지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험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안 해주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현금만 보험료로 내면은 근로소득자가 냈다라고 하면은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3번 보험료를 미리 납부했을 경우에는 그 보험료 실제 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맞죠? 현금주의니까. 우리 두 개 년도에 걸쳐서 X1차 년도, X2차 년도 이게 전체 보험료를 이때 한 번에 일시에 납입하면은 요때만 적용받는 거예요. 이때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돈을 안 냈으니까. 그렇죠? 자, 우리 4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죠. 이해됐나요?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년도 기출문제는 저축성 보험과 관련된 부분이네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낌을 좀 아셔야 돼요. 지금 요거 보니까 18년도에는 우리 보장성 보험이 나왔어요. 23년도 보죠. 보장성이 나왔어요. 보장성 23년도. 22년도에는 저축성 나왔어요. 그러면 22년도가 저축성이에요. 23년도는 뭐예요? 보장성 나왔어요. 보장성.
그러면 24년도에는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그러면 25년도에는 이 두 개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거를 골라봐라 라고 하면 저라면은 우리 저축성을 고르겠다. 요거 저축성. 보장성 저축성 중에 골라봐라 라고 하면은. 아닌가요? 그쵸? 이게 연속상. 그렇죠? 저축, 보장, 저축. 뭐 이런 식의 두 개라면. 근데 더 있잖아요. 우리가 연금계좌 세액공제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참 고리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저축성보험에서 여러분들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으로 모두 맞는 거 골라라. 그래서 1, 2, 3 세 가지 요건이 있죠. 세 가지 요건 중에 월 적립식 두 번째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우리 기억 보니까 최초 납입한 날로부터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된다. 맞죠? 자, 우리 니은 보니까 10년 이상이어야 된다. 맞죠? 디귿 보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25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 이하여야 된다. 이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한 배까지 증액할 수 있고 선납은 6개월까지 가능하다. 맞나요? 리을도 맞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 개가 정답이 됩니다. 문제는 쉬워요. 그렇죠? 자, 우리 4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험 관련 세금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 뭐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쓸모는 없어요, 솔직히. 왜냐면 세법이 계속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한번 참고로 해서 약간 좀 응용을 한번 해봤다. 자, 우리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인 경우가 적용되는 거죠. 우리가 1번, 2번 두 가지를 봤을 때는. 종신형 연금은 뭐 그런 거 없지만은. 그렇죠? 자, 2번 보니까 현재 판매 중인 연금저축보험인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해지된 경우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붙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산세 안 붙어요, 여러분들. 과거에는 붙었어요. 해지 추징 가산세라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한도 외로 일시에 딱 빼가지고 해약 환급금 가져가면은 뭐예요? 기타 소득으로 와서 15% 지방소득세 포함하면은 16.5%로 분리과세하고 과세를 종결시킵니다. 자, 우리 3번 장애인 전용 보험의 경우에는 동일한 계약건으로 보장성 보험 세액 공제와 중복해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세액 공제를 받는다. 하나의 동일한 보험 계약에 우리 일반 보장성 보험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15% 동시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따로따로입니다. 자, 4번 일반 보장성 보험 장애인 제외 이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연간 100만 원까지 납부한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맞네요. 그죠? 자, 다음 우리 예상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그 기본 공제 대상자의 요건과 관련된 거. 자, 우리 부모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자녀, 형제자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소득 금액 요건은 다 동일하게 적용되죠.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그렇죠? 요거 틀렸다. 다 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자, 우리 연령 요건과 관련된 부분들은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틀렸죠. 배우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건 맞아요. 그리고 자녀 20세 이하여야 된다. 맞고요.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와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 이제 맞는 거 골라봐라라는 거예요. 맞는 거 골라봐라. 자, 여러분들 어떤 게 지금 맞게 돼 있나요? 그렇죠? 맞는 거와 관련된 부분들.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고르라는 거네요. 다 틀렸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근로소득자, 계약자인 근로소득자 본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연령 제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 제한, 소득 금액 제한, 이런 거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나머지 이제 부양가족 쪽을 보죠. 부양가족 쪽은 여러분들, 연령 요건, 우리가 20세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60세가 넘어야 된다라는 요건과 우리가 소득 금액 요건. 그렇죠? 요거 동시에 다 충족을 해야 돼요. 다만 요 연령 요건을 보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배우자.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 두 명은 연령 요건 안 보고 소득 요건만 봅니다. 소득 요건만 100만 원 이하이면은 기본 공제 대상자로 해 준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예요.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는 우리 근로소득자가 계약자, 그자의 소득세, 근로자, 계약자의 소득세, 종합소득세 낼 때 세금 빼주겠다는 얘기지. 부양가족들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라가는 피보험자의 세금을 빼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우리 개인사업자로 고용된 직원이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 맞죠? 자, 2번.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요, 냈으면 해주는 거예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일반 보장성 보험과는 별도로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보험료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거 맞죠, 여러분들? 자, 4번 태아인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죠. 이것도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보겠습니다. 당해년도에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총 몇 개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자, 기억 보니까 근로소득자 본인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장성 보험의 피보험자 연간소득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안 되죠, 여러분들. 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이거 못 봤습니다. 자, 니은 보니까 근로소득자 본인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장성 보험료 피보험자가 연간소득 금액 1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가족 중 만 59세 부모. 59세 부모니까 60세가 넘어야 되는데 연령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죠. 이거 안 돼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료의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태아도 우리는 못 받아요. 그렇죠? 자, 우리 리을 보겠습니다. 보험 계약 기간이 24년도 6월부터 25년도 5월간 1년간인데 보장성 보험료를 24년도에 다 냈어요. 현금 납부한 해가 언제예요? 24년이잖아. 그러니까 24년에 세액공제 받으면 되는 겁니다. 25년도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야. 자, 우리 자영업을 영위하는 우리가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어요. 자영업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못 받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연습하시란 얘기예요. 이렇게. 자, 다음 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금액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거죠.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니까 계약자니까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들. 백날 계산해봤자 1번이에요. 1번이다. 자, 만약에 이제 근로소득자라면 어떨까? 만약에 이게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소득자다. 그러면은 계산해야 되겠죠. 일반 보장성 보험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피보험자라고 만 15세 20대 이하 소득이 없다라고 하니까 다 요건 충족하죠. 100만 원에 대해서 12%에 해당되는 12만 원이 바로 세액공제 금액이 되는 거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부친이 장애인으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연령은 따지지 않습니다. 연령은 안 보고 소득이 없대요. 그래서 요건 충족하기 때문에 200만 원 납입했지만 100만 원까지만 15%에 해당되는 15만 원 이렇게 별도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합산 27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로소득자라면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니까 이거는 없음이 정답이에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우리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가 있으며 세액공제 대상인 연금계좌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포함되지 않죠. 확정기여형과 개인형만 여기에 포함돼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나입하는 금액 중에서 연간 6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우리 연금저축계좌 자체 한도가 600이죠. 맞는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3번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해서 총 한도는 900만 원까지 된다. 맞고요. 자, 우리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우리 보장성 보험은 근로자만 대상이지만 연금계좌는 근로자 포함돼가지고 사업자, 종합소득세를 내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금액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연금저축계좌와 그리고 퇴직연금계좌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1,100원이에요. 여러분들 단위가 1,000원, 만 원이 아니에요. 3,000만 원이 아니라 300,000원이니까 동그라미 3개만 붙이면 돼요. 300만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 이렇게 300만 원 납입했다 라는 겁니다. 요 1,000원, 당황했죠. 여러분들 1,000원으로 표기돼가지고. 그쵸. 그래서 혹시 알아요? 시험 문제가 1,000원 단위로 시험 문제 나올지?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1,000원 단위로 가니까 좀 그래요. 어쨌든 300만 원 납입했으니까 600만 원 한도 내니까 한도 이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300만 원 전액 다 우리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고요. 자, 퇴직연금까지 합산하게 되면 여러분들 총 7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전체 한도는 900만 원 한도 내니까 다 받을 수가 있겠죠. 곱하기 12% 할지 아니면은 15% 할지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자, 12% 적용하나 15% 적용하나 이거는 여러분들 요걸 보면 되죠.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자,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하면은 근로 총연봉액이 연간 5,500만 원 이하자라고 하면은 15% 적용되겠지만 다 초과되기 때문에 12% 적용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계산하면 7, 2, 14, 4자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84만 원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우리 일시납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우리 지금 판매되는 것은 납입한도 1억 원 이내인 거 이렇게 돼 있죠.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이건.
자, 다음 여러분들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예요.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는 우리 요거죠. 우리가 보험차익 비과세와 관련된 1, 2, 3번 중에서 요 세 번째 요건을 묻는 거예요. 자, 우리 만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액을 수령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면 안 돼요. 연금만으로 수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계약적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인일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도, 연간 수령하는 한도 내에는 연금 수령할 때 적립금 평가액 나누기 기대 여명 곱하기 3배 범주 내에서 연간 수령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요건만 있는 거지 납입한 금액의 요건 자체는 없죠. 요 4번과 관련된 부분들은 요 1번에 해당되는 요 요건을 이렇게 4번에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골라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에서 이제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골라라. 너무 쉬운가요? 그렇죠. 우리가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수령하는 연금액은 연간 어떻게 돼요? 연금 평가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금액을 기대 여명으로 나누고 거기에서 3배 이내로 연간 수령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여러분들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건데, 자, 우리 이미 세금우대 종합저축을 3천만 원 가입한 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과세 종합저축에 5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아니죠, 여러분들. 이게 세금우대 종합저축하고 과거에 생계형 저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통폐합한 거예요. 비과세 종합저축이. 그러니까 통폐합해서 토탈 한도가 5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3천을 가입한 상태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2천밖에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천 맞추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1번 잘못됐다. 자, 우리 직전 5개년도를 보는 게 아니라 직전 3개년도를 보는 거죠. 직전 3개년도 중에 우리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한 번이라도 걸린 적이 있다고 하면은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직전 5개년도 아니에요. 자, 우리 3번 보겠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보험회사에서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라든지 다 금융기관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거주자, 뭐 장애인 등록 복지법상 장애인, 뭐 상이자, 그리고 각종 유공자, 518, 그렇죠, 고엽제 환자, 뭐 이런 자를 대상, 뭐 기초생활수급권자 이런 자들이 바로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우리 종합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중 생명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 골라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피보험자 수는 1명, 다수여도 상관없다. 맞죠? 자, 우리 2번 보니까 보험계약의 대상이란 보험에 담보하는 신체에 관해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할 약속한 사고를 말한다라고 되는데 우리 보험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너 이거죠. 보험의 목적물을 얘기하는 거지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사고 이거는 보험 사고잖아요. 보험 사고. 보험 사고에 대한 설명이지 보험의 대상에 대한 설명입니까? 이 대상은 피보험자 너 이거예요. 너. 주택화재 부분, 주택 너 보험 목적물이라고 공부했잖아요, 우리. 그죠? 자, 3번.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는 대수의 법칙은 생명보험 보험료 산출하는 원칙이다. 아니죠. 보험료 산출하는 원칙은 수지 상승의 원칙. 자, 우리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된다? 천만의 말씀.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된다. 이렇게 해야지 말이 되는 거지. 이상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 쉬운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 이상하게 많이 틀리대. 그렇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우리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옳지 않은 것. 자, 1번.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확률을 예측해야 되고, 자, 이런 전제 하에서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서 보험료를 책정한다. 정확하게 맞는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자, 2번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 방식에 의해서 보험료 기초율은 투자 수익률, 할인율, 적립비율 등 경제적인 가정뿐만 아니라 위험률, 해지율, 손해율, 사업비용 등 빠져나가는 것들 이런 계리적 가정도 포함된다. 맞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예정 사망률이 올라가면 사망보험의 순보험료가 오르죠.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보험료도 사망보험의 보험료도 올라간다. 맞죠, 여러분들? 자, 우리 4번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 방식에서 보험료를 책정할 경우에 기대이익은 우리 기초율의 또한 별도로 하는 거죠. 내재를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3위원 방식이죠. 이게 잘못됐네요. 자, 3번. 다음 중 생명보험 계약에 있어서 언더라이팅과 클레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언더라이팅은 여러분들 사업비 차 관리가 아니라 물 관리는 위험률 관리예요. 위험률 차 이익을 관리하는 거다. 자, 계약 적보하기는 클레임 업무가 아니라 언더라이팅 업무입니다, 여러분들.
자, 역선택 방지 및 보험 사기 방지를 위해서 언더라이팅 필요성은 더욱 중요하다. 맞죠? 자, 4번 클레임 업무 담당자는 클레임 전문 자격증 필요하다? 아니다. 자격증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베테랑이면 된다. 자, 3번이 정답입니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4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생명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돼 있는데, 자, 1번 보니까 우리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 수령 청구 다 권한을 가진 자예요. 자, 2번 보니까 모든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은 계약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 근로소득자가 계약자인 경우에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되는 거 맞죠? 저축성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뭐 엄밀히 구분하자면은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다만 뭐 연금계좌, 연금저축보험, 자 이런 것들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은 받을 수가 있죠.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이라고 돼 있으니까 모든 저축성 보험 세액공제 다 된다라고 했으니까 연금계좌라고 하면은 그거에 한해서는 되지만은 그죠? 다른 일반적인 연금보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세액공제 이런 거 적용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잘못된 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직업에 따른 대한 언더라이팅에 의한 직업별 위험도에 따라서 가입 한도를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죠? 그래서 고위험직, 위험이 높은 데는 우리가 보험 가입해도 많은 금액으로 가입이 안 돼요. 근데 일반적인 사무직이라든지 이런 데가 뭐 1억까지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고위험직은 뭐 3천만 원 이렇게 한도 조정해서 가입 한도를 조정해 가지고 보험 우리 인수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에요. 자, 우리 4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 수가 많아야 할 함을 기본 전제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대수의 법칙이 기본으로 깔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예요. 자, 우리 무진단 계약 인수에 따라서 언더라이팅 비용 절감액이 보험 사고 터져가지고 사고보험금 증가액을 상쇄할 경우에 한해서 재무적 유용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무심사, 그렇죠? 계약 인수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말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 상당히 좀 어렵죠. 이게 무심사는 심사 안 하고 그냥 프리패스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무진단이라고 해야죠. 무심사가 아니라 무진단 계약 인수가 이루어진다. 그렇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업종별 위험 등급을 크게 5등급 체계로 분류하고 같은 위험 등급일 경우에는 그 위험의 실제 난이도와 관계없이 가입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직업별 위험을 해가지고 이쪽 위험은 똑같이 보험료 책정하는 거. 자, 3번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잘못됐다. 이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그렇죠? 자, 4번 우리 보험회사는 보험 안내 자료상 보험회사의 장래 이익 배당, 이용금 분배에 관한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재하는 것이 금지된다라고 해야죠. 원칙이다. 기재할 수 있다. 잘못된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어려운 난해한 문제들도 봤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할만하죠, 여러분들. 할만해요. 그래서 문제집들 보면서 내가 좀 흔들리는 부분들, 좀 미세하게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 정리해 나가는 게 우리 문제풀이의 목적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